이게 샤인에 과연 문제점이 뭐고, 그 문제점을, 거꾸로 이제 하는 거죠. 문제점을 파악해서, 과연 내 농사가 왜 이렇게 됐는가, 왜 문제가 생겼는가, 이런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과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중부지방 쪽으로 계산했을 때 한 9월 중순까지 수확이 어느 정도 끝났느냐? 끝나신 분? 100%. 예를 들어서. 끝나셨나요? 전부 다요? 끝났죠? 그 다음에 수확량을 얼마나 했느냐? 물론 뭐 이제 예를 들어 처음부터 무리하게 2톤을 할 수는 2.2톤, 뭐 2.4톤 뭐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광주에 그 성정리 쪽에도 계신데 그분은 그걸 9월에 한 게 아니라 10월 말까지 했어요. 수확을 하긴 했는데 많은 양을 수확했죠. 근데 결국은 이건 실패예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실패했고 가격도 못 받았고 색도 못 내서 제대로 당도도 못 냈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결론은 수확량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보는 입장에 들어보니까 계속 상담을 하고 올해는 이제 새로 다시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토양 분석한 거하고 처방전을 짜달라고 제가 짜주긴 했어요. 짜드리긴 했는데 그게 과연 토양 분석과 처방전만으로 될 것이냐. 저는 이제 솔직히 고민이에요.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하고 계속 얘기하시고, 센터 가서도 공부 좀 하시고 이제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은 이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수확량을 너무 많이 달기 때문에 무리하게 얘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건데, 이게 나무의 한계도 있지만 토양의 한계도 있어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수확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욕심내서는 제대로 된 품질 안 나오고요. 저도 죄송합니다만 집에서 저는 이제 애는 하나 어디 가서 직장 다니고 있고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대구에 직장 다니고 있고 둘이 와이프하고 둘이만 있는데 와이프 뭐 심심하니까 맨 과일 사달라고 그래요. 근데 안 먹어요. 죄송합니다. 먹다가 껍질이 질기다고 안 먹고 뱉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지금 샤인이 현재 위기 상황이에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당도, 그 다음에 사각사각한 식감, 껍질을 뱉지 않고 먹을 수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여기서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 대고 이제 향은 또 나느냐. 샤인 머스켓인데 머스켓 향이 나야 되는데 그 향도 안 나는 거죠. 그 향도 안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포도는 뭐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포도 계열들 그 다음에 모든 과일 나무는 어차피 농사를 언제부터 짓냐면 7월 말, 뭐 빠른 것은 7월 중순, 7월 초부터 해요. 그 다음에 좀 늦은 작물들, 늦게까지 수확하거나 늦게 하는 작물들은 7월 말부터 농사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시작한 일을 모르죠. 예를 들어서 샤인의 화학 분화, 쉽게 얘기해서 내년도에 꽃이 될 것인지, 덩쿨손이 될 것인지, 뭐가 줄기가 될 것인지, 그거를 결정하는 게 언제예요? 결정하는 게 7월 중순이면 결정이 납니다. 어느 정도. 7월 중순 말, 7월 말 정도면 결정이 나요. 이미 나무의 초세에 따라서 나무 눈을 까보면, 화분화가 된 나무 눈을 까보면 얘는 세력에 따라서 초세가 너무 약한 것들은 덩쿨손으로 그냥 빠져버리고 꽃이 화분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포도만 그런 게 아니라 실은 사과, 배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단지 얘는 이제 당년에 나와서 당년에 열매가 달리느냐, 1년은 쉬었다가 2년째 열매가 달리느냐, 이 차이만 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인 거는 7월, 8월 이후에 수확을 하는 이제 단계에 들어가는 이제 전 단계지만 그때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수확을 하고 나서 뭐 미리 말씀을 드리면 뭐 10월, 11월 초세가 얘기를 하는데 미리 말씀드리면은 얘네들은 과수는 고추는 오래 심어서 오래 나온 잎으로 그 다음 그 뿌리로 다 양분 만들고 열꽃 피우고 계속 꽃 피우면서 고추를 키워내고 그러고 갑니다. 물론 고추도 다년생이기 때문에 계속 키워날 수는 있어요. 근데 얘네들 같은 휴면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휴면이라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 휴면 시간에 뭐가 있냐면 저장양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미리 좀 제가 보면 그 저장양분에 의해서 내년 농사가 또 결정이 된다. 그래서 결론은 샤인으로 보면 통상적으로 뭐 많으면 7월부터 늦으면 8월 초부터 시작해서 내년 농사가 어느 정도 이미 결정이 되고 있다. 그거를 제가 뭐 딱히 30%다, 50%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개념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셔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부합하신 분들은 나가셔도 괜찮아요. 여기 안 계셔도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뭐 제 얄팍한 지식으로 여기 이렇게 잘하시는 분한테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는. 전년도에 내가 가연자 좀 전에 말씀드린 안정된 생산, 충분히 9월 중순 어느 정도 수확을 해내고 저렇게 수확량도 적당히 빼내고 하신 분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밑거름, 이 얘기는 이게 올해, 예를 23년에 농사를 잘 지었다는 얘기는 22년
밑거름부터 잘 뱄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 거고. 그 다음에 전염이나 이런 부분도 잘 된 것이고. 농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저는 비배 관리, 그 다음에 적정 수량 확보,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로 이제 저희 회사하고 좀 나름대로 코드가 좀 맞고 농사 짓는 게 맞아서 영상도 저희들이 그분이 이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최정호 선생님 거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3절적십이다. 뭐 7절적십이다.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포도 한 송이를 수확하는 데 있어서 내가 건전한 잎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근데 거기에 3절적십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햇빛을 얼마나 잘 받을 수 있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통풍 관계를 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너무 조밀하게 해서 너무 잎이 2장까지 겹쳐도 괜찮아요. 통상적으로 나뭇잎이 안 겹치고 어떻게 그늘이 되겠어요? 겹쳐도 되는데 석장, 넉장이 계속 겹쳐버리면 햇빛을 못 받는 거죠. 햇빛이 토양에도 안 들어가고 과일에도 안 들어오다 보니까 잎끼리 겹치니까 또 얘네들은 실은 잎이 15장, 18장 있어야 되는데 있어요. 실제로는 18장이 있는데 겹치는 잎이 4, 5장 이상 돼버리면 얘는 18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못 키워내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700g을 키워내려면 뭐 17, 18장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잎수 확보를 잘하고 햇빛을 잘 보게 만드는 거. 이거면 되는 거예요, 실은. 그거를 좀 더 편하게 하는 게 3절적심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제가 교육 받기로 노력받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좀 교육을 할 내용들이에요, 실은. 미리 말씀드리면. 그래서, 공기에, 물 관리하고 비료 관리가 잘 돼야 되겠죠. 뭐, 물 관리하는 부분들은 이게 참, 제가 물 관리를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결국은 내가 내 밭에 물을 계속 주워보고 땅을 파보고 그 다음에 나무가 시드는지 잎을 마는지 어쩌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자 이번에는 30ml 주시고 다 이제 꽃 피기 전까지는 20ml나 10ml, 15ml만 주시고 그 다음에 수정헌과 동시에 또 3, 40ml 몽땅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제가 볼 땐 그거는 그냥 개념상 그냥 미리 말씀을 드리면 물 관리는 정말 얘네가 물 필요할 때 물 몽땅 줘야 되는 거고 너무 줄기가 웃자라고 멈춰야 될 때는 물을 줄여주는 거예요. 물을 안 주면 안 됩니다. 안 주면. 전에 제가 포도 과수 착색할 때 보면 착색기에 가면 물 주면 절대 안 된다고 물 완전히 끊는 분들 계세요. 그럼 색깔이 어떻게 나냐면요. 색깔이 나요, 그거는. 색깔이 나는데 어떻게 나냐. 물이 완전히 끊어버리면 시커멓게 나요. 사과가 빨간 게 아니라 거무스름한 색이 나옵니다. 검게 빨간색이 나와요. 그래서 물을 적당히는 줘줘야 돼요. 아무리 착색을 한다 하더라도 물이 어느 정도 수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좀 줄여주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수확하고 나면 또 동화작용을 또 해야 되니까 또 물을 많이 줘야 되고 이런 건데 그거를 몇 미리 주세요. 그럼 제가 모르겠어요. 솔직히 내가 이제 내 눈으로 판단해야 되고 전체적인 그 개념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렇게 되고 고온기 때 이제 모든 과수의 특성이 있는데요. 열매를 달고 나면 뿌리는 그때부터 크지 않는다. 이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뿌리 자람이 없다. 이 개념을 가지고 제가 그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문제가 왜 그런지. 그 다음에 토양 관리가 아무리 잘 돼도 잘 됐는데 토양 관리가 잘 하신 분들은 확실히 병충해가 적어요. 이거는 제가 오늘 센터 들어온 입구에 우측에 보면 미생물 배양센터가 있더라고요. 여기하고 관련된 내용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어떤 뭐를 강요한다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이제 농사를 지시면서 좀 느껴야 될 부분이에요. 농사를 계속 병은 생겨요. 제가 내일은 보건에 고추 교육 가는데 그분들 뻔해요. 가자마자 딱 제가 질문하고 얘기하면 탄저병 어떻게 잡을까? 탄저병 못 잡아요. 그래. 아니 과산화수소 쓰면 좀 잡을 수 있습니다. 과산화수소를 쓰면 균을 이렇게 완전히 녹여주니까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또 금방 생깁니다. 왜? 토양에서 매일 올라오거든요. 그게 곰팡인데 계속 올라와요. 계속 습도하고 온도만 맞으면 계속 올라오는데 그걸 어떻게 잡아요? 근본적으로 토양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제 얘기를 좀 이따가 드릴게요. 미리 이런 내용들을 갖고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300평당 예를 들어 2톤 이상, 그 다음에 18브릭스 이상, 9월 중순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사항들이에요. 그게 이제 첫 번째 토양을 개선해야 되고 토양을 바꿔야 돼요. 토양을 바꿔놓으면 지금 당장 바꿀 수는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올해 한 해 잠깐 해서 바꾼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농사를 얼마나 많이 지어왔는데 거기에다 쓴 비료, 퇴비, 제초제, 농약
뭐 이거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써놓고 실은 내일 오늘 내일 당장 그걸 바꾼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점차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3년 4년 지나면서 정말 다른 집은 다른 집은 생기는데 내 집에는 병이 안 생겨요. 충도 안 생겨요. 심하게는. 물론 외부에 들어올 수 있죠. 들어올 수 있는데 월등히 적게 생깁니다. 월등히 적게 생기고 물을 내가 조금 덜 주어도 시들지를 않아요. 그런 땅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런 땅을. 그런 땅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료도 조금 개선해서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농사를 지시면서 다 남들하고 똑같이 잘 되는데 농사가 그의 가격이 비싼 해가 있어요. 고추 가격이 비싸든 오이가 비싸든 뭐가 비싼 해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 수확량이 안 나와요. 왜? 날씨가 안 좋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돈을 벌려면 이 기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만 하면 돈은 벌려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 이제 밑거름을 사용하는데요. 밑거름을 사용하시면은 항상 이거는 뭐 샤인뿐만이 아닙니다. 항상 노지에 뭘 심든 하우스에 뭘 심든 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샤인 같은 경우는 특히 샤인 이제 포도가 청근성이에요. 포도가 청근성인데 청근성이라고 해서 모래땅에다 심으면 잘 되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청근성 작물도 모래땅에서 심어서는 농사가 안 됩니다. 왜? 모래가 많이 있는 토양. 모래가 예를 들어 뭐 사양토라고 얘기하면 통상적으로 점질성이 한 15%, 사질성이 한 40% 이렇게 있는 토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식양토 그러면은 점질성이 한 40%, 나머지 이제 반대로 사질성이 한 15% 뭐 이렇게 되는 토양인데, 이 사질성이 강하다는 의미는 물은 굉장히 잘 빠져요. 빠지는 방면에 잡아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잡아주는 게 없다는 얘기는 유기물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유기물이 없다. 그럼 우리가 유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기물은 마이너스 비료. 마이너스 비료. 그러면 나머지 화학 비료들 중에서 인산하고 붕소 이런 걸 뺀 나머지 질소, 가리, 마그네슘, 칼슘, 다량요소죠. 이런 것들이 다 플러스 비료들이에요. 그래서 유기물이 풍부한 이 마이너스가 풍부한 유기물이 풍부한 땅이 비료나 물을 잘 이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물을 잘 오랫동안 간직하고 그 다음에 비료도 오랫동안 간직하고 잘 활용하게 만드는 게, 그래서 우리가 유기물 함량이 얼마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질성 토양들은 물이나 비를 못 잡아요. 그러니까 농사가 처음에 뭘 심었을 때는 잘 되겠죠. 잘 활착을 잘해요. 숨이 잘 쉬니까. 근데 나중에는 농사가 더 빨리 끝나요. 작물이 빨리 죽죠. 빨리 죽고 오랫동안 버티지를 못해요. 그래서 설사 포도라고 하더라도 포도는 청근성 작물이다 어쩌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뭐 사질소양 너무 그런 걸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조차도 약간 식양토, 점질성이 한 40% 정도는 있는 토양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그러면서 물이 적당히 좀 빠져줘야 된다. 적당히는 너무 빠지면 안 되고, 그런 의미에서 그렇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과나 뭐 배나 얘네들이 유효투심이란 뿌리가 뻗어서 비료를 먹고 물을 먹는 그런 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것들은 그냥 기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층이 보통 해봐야 포도가 4, 50이지만 사과나 배도 60 정도밖에 안 돼요. 실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이게 결국은 그 안에서 한 30cm 안에서 결국은 양분과 비료 모든 걸 다 물과 다 먹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작물들은 산도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산도에 이제 물론 뭐 인삼 그런 예를 들어서 감자 얘네들은 약간 산성을 요구해요. 한 심지어는 4.5, 5.0 이렇게. 블루베리도 산도가 한 4.0, 4.5 이렇게 됩니다. 근데 작물마다 그 산도가 좀씩 차이는 있는데 특히 샤인은 6.5가 무조건 돼야 돼요. 다른 것들은 5.5, 5.0, 6.0 이렇게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잖아요. 얘네들은 그만큼 산도가 6.5 정도 이상 돼야 된다는 얘기는 석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칼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가 스스로. 칼슘이 없으면 나중에 미리 열담으로 말씀드리면 비료를 좀 키우기 위해서 비료를 약간 써요. 비료를 조금씩 쓸 때 관주로 비료를 주거나 이제 어차피 위에다 주긴 그러니까 관주로 비료를 줄 거라면 거기에 칼슘을 섞어서 주는 것과 그냥 주는 거에 비료의 흡수 차이나 비대 차이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저는 저희들 누트칼이라는 게 있지만 예를 들어 질산칼슘 관주 비료에 질산칼슘을 한 500g만 섞어서 관주를 해주셔도 샤인 비대가 굉장히 잘 됩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칼슘 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산도는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 한 6.0 이상은 무조건 나와야 되고요. EC라고 얘기하는 건 전기전도인데요.
한마디로 내 토양에 비료가 얼마만큼 어떻게 있는지, 유기물이 어떻게 있는지, 이제 특히 이제 비분이 어떻게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 함량. 그 마그네슘 함량도 분석. 그러면 그러려고 하면 이런 것들 유기물 함량, 산도, 이시, 마그네슘, 뭐 거기에 이제, 가리나, 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함량을 보려고 하면 분석을 해야 됩니다. 토양 분석. 그래서, 농사를 처음 나무를 심으실 때는 당연히 토양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심기 전에. 심기 전에도 그것도 하루 이틀 전에 하는 게 아니고, 심기 통상적으로 최소 3개월에서 4개월 전에 이미 토양 분석을 첫 번째는 처음에 그냥 한번 해보시고, 분석을 했을 때 나올 거 아니에요. 아, 여기는 유기물 함량이 한 2.0밖에 안 나와. 그 다음에 뭐 인산은 높게 나와. 그 다음 가리는 적게 나와. 칼슘은 얼마 나와. 석회는 얼마 나와. 산도는 얼마 나와. 이거에 따라서 1차 한번 넣고 경운을 합니다. 경운을 하고 그러고 나서 석회나 이런 것들을 넣고 나면 최소한 2달 이상 있어야 돼요. 2달 이상 있어야만이 산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2, 3개월 지나서 다시 분석해보고 아, 또 성분 비슷하게 좀 나왔으면 이제 그때는 심으셔도 되고 그렇지 않고 또 성분이 떨어진다 싶으면 다시 거기에 보충된 것들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정식 이식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나무 이식을. 과수는 똑같습니다. 나무 이식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올해 이제 원칙적으로는 지금 좀 시간이 지났죠. 이미 이제 2월 달이기 때문에 지났고 내년에 가셔서는 뭘 하셔야 되냐면 제 생각에는 가장 근본적으로 하셔야 될 게 나무를 이제 수확을 다 하고 나면 감사그름을 줍니다. 통상적으로. 감사그름을 줘요. 근데 사과, 뭐, 배, 포도 이런 것들하고 포도하고 얘네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제 복숭아 같은 뭐 또 조기에 수확하는 거냐, 그 다음에 만생종이냐, 조생종이냐에 따라서 이제 차이는 좀 있는데, 포도 같은 경우, 샤인 같은 경우는 수확해놓고 나서 나무의 자람새가 아주 월등히 좋지만 않으면 감사그름을 주는 게 좋다. 감사그름을 주는 게 좋고, 이제 감사그름을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감사그름을 주는데, 왜 그때 줘야 되냐면, 이유가 이거예요. 포도 샤인의 한 전엽이 잎이 한 5장, 6장, 7장. 이때까지는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거의 이제 수확이 끝날 무렵 그때부터 시작해서 11월 아마 이쪽으로 보면 11월 중순까지는 될 거예요. 11월 중순까지 총무님 어떻습니까? 잎 상태가 어떻습니까? 입이 많이 망가졌습니까? 병 때문에요? 아니면 수확 때문에? 뭐 올해. 아, 그래요? 예. 그때까지 입이 좋았으면, 좋은 상태였으면 올해 무조건 좋아요, 올라오는 게. 싸가지가 무조건 잎은 잘 올라옵니다. 이따가 이제 물 몽땅 대주고, 지온 쫙 물 대줘야 지온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지온 올려놓고 나면 알아서 잘 올라와요. 거기서 근데 조금 더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도 관리도 하고 뭐 그다음에 영양제도 치고 플러스 치고 막 이렇게 치는 건데 그거에 따라 치는 건데 전년도부터 11월까지 잎이 좋았다 하시는 분들은 잘 올라올 겁니다. 근데 만약에 수확한 시점에 이미 내가 한 낙엽이 3분의 1 이상 졌다든지 예를 들어서 잎이 뭐 저기 갈반으로 싹 갔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은 올해 안 좋을 겁니다. 아니면 심하게 올해 뭐 그렇게 춥지는 않아서 일부는 또 추웠어요. 저쪽 위쪽으로는 또 추운 지역은 추워서 마늘이나 양파가 동해를 다시 심하게 먹은 지역도 있어요. 이게 올해 뭐 계속 추워서 추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날씨가 좋다가 마늘 같은 게 성장이 생겨요. 날씨가 온도가 올라가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온도가 올라가 성장이 되다가 갑자기 추워지면 브레이크가 걸리면 이제 이게 어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된 상태면 오히려 버텨요, 애들이. 똑같아요, 포도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수면병이라고 해서 이제 가지나 눈이 마를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마를 수도 있고, 또 올라오더라도 좀 약하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위에다가는 흠뻑, 우리가 이제 목면시비라고 예전부터 사고왔던 배도 목면시비를 해요. 목면시비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나무가 눈만 있는데 거기다가 시비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아주 약하게 올라왔을 때 시비를 하는 건데, 전년도에 저장양분이 전혀 없으니까 그 저장양분을 채워주기 위한 것이 목면시비고 영양제예요. 그때가 영양제 필요한 거예요. 영양제는 다른 때 상당히 잘 크고 잘 나는데 나무에다 영양제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안 좋은 거를 극복하기 위해 쓰는 게 영양제인데 그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9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11월 초까지 내가 잎 관리가 잘 됐느냐. 그럼 잎 관리가 안 되신 분들은 아마도 수확량을 많이 달았거나 아니면 초세가 이미 비료가 떨어졌는데 수확하고 나서 비료가 떨어졌는데 비료와 물을 안 주신 분이야. 그때 비료와 물을 많이 주셔야 되는데 비료는 많이는 아니에요. 비료는 많이 아닌데 물은 많이 들어가야 돼요.
물이 많이 들어가줘야만이 애들이 충분하게 끌고 올라간다는 거죠. 지금까지 11월 때까지 잎을 끌고 갈 수 있는데 그때 안 주신 분들이 아마 문제가 될 거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되고 내년에는 수확을 다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수확 직전이라도 몇 개 좀 일부 남아도 나무 상태가 안 좋으면 주세요. 비료를 주시는데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쓰시냐면 그냥 질소 기준만 질소가 좀 많은 게 좋아요. 뭐 가리도 좀 있으면 좋지만 질소, 인산가리 다 있으면 다 좋긴 한데 또 인산은 흡수가 잘 안 되니까 굳이 줄 거는 질소 기준으로 말씀드리시면 예를 들어서 300평이니까요. 300평에 한 3kg 정도. 그럼 요소가 몇 킬로죠? 한 포대가 9.2kg죠. 요소가 9.2kg 질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46%짜리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의 3분의 1. 이게 예를 들어서 7kg, 뭐 6kg 요소 기준으로 보면, 근데 이제 저희 비료 기준으로 보면 저희 요소는 질소가 46%인데 일반 뭐 20%짜리다. 그러면 얘는 질소가 4%짜리예요. 예를 들어서 4%니까 한 뭐 4분의 3만 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4분의 3포. 그러니까 20kg에서 한 4분의 3만 주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으로 주시면 되는 건데 그것도 다 달라요. 기준은 3이에요. 기준은 3. 질소질이 3인데 내 나무가 어리고 아니면 뭐 수세가 또 좋고 그런 애들은 2kg, 1kg만 주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수준으로. 근데 내 나무가 너무 약하다 싶으면 3kg가 아니라 4kg를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상황, 기준은 그렇지만 기준에 따라서 내 나무의 상황, 나무가 예를 들어 포도나무의 잎, 그 다음에 현재 초세 상태, 순 나가는 거. 근데 오히려 초세가 좋은데 주의점, 초세가 좋아갖고 얘가 수확을 어느 정도 해놓고 나니까 오히려 2차 생장이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새순이. 그러면 거기서 오히려 온도가 조금 떨어지고 적정한 상태가 되잖아요. 온도와 수분과 이 적당한 상태 비료와 하면 순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 세력이 좋은 것들은 또 주지 마셔야 돼요. 그때는 차라리 조금 더 있다가 9월이 중순이 아니라 10월에 주셔도 돼요. 10월 초에 주셔도 충분하니까 초세가 너무 좋은 분들은 그때 비료 주시면 안 된다. 오히려 차라리 한 보름 정도 지나서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네들 특히 포도가 좀 심해요. 다른 것보다. 내년도에 만들 양분, 이게 저장 양분이라고 그래요. 저장 양분. 이 저장 양분을 가지고 내년 언제까지 7장의 잎을 만들 때까지 써먹어요. 얘네들은. 포도는 써먹고요. 뭐 배나 뭐 사과나 얘네들은 꽃이 피워서 수정이 되잖아요. 배가. 사과가 수정이 되고 나서 많이 있으면 보름까지도 그 양분으로 얘를 키워요. 보름까지. 이제 보름이 지나고 나서부터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부터 잎이 나오잖아요. 포도에 전엽이 생긴들이 이제부터 햇빛을 보고 이제 동화작용을 합니다. 뿌리에서 먹은 비료하고. 이제 그거를 동화작용을 하는 시점이 이제 그때부터 생긴 7장이 넘어가는 시점. 포도 전엽이 7장이 넘어가는 시점. 사과나 배는 통상적으로 수정이 되고 나서 보름이 넘어가는 시점. 뭐 그게 좀 차이는 있는데 그 정도 시점을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올해 만든 잎을 가지고 이제 양분을 만드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 뿌리와 내 몸에, 내 눈에, 가지에 저장했던 양분을 가지고 잎과 화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거름이 중요하다. 가을 감사거름. 얘는 감사거름이에요. 실은 밑거름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감사거름으로 보시면 돼요. 이제 조금 더 나누면은 감사거름을 주고 토양 계량제나 퇴비나 이런 것들은 너무 일찍 주면 얘네들이 저기 하니까 너무 늦게 줘도 안 돼요. 그냥 10월 말 정도? 이 정도쯤 해서 주면 잘 부숙이 돼서 토양하고 한 살이 돼요. 근데 얘는 또 샤인은 가온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요 시점에서 9월에 비를 주시고 그 다음에 잘 부숙된 탭이 있으면 또 10월에 주시고 이런 식으로 주시면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 밑거름이 감사거름이다. 감사거름이 저장 양분이다. 저장 양분이 내년도 내거 화수와 잎 7장까지는 결정을 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한번 좀 하시고 매년 가급적이면 뭐 매년 안 하신다 싶으면 관주를 하고 관주 비료를 쓰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매년 하시는 게 좋고요. 하우스는 뭐 노지라 하더라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토양 분석을 해주세요. 토양 분석을 하셔갖고 뭐 그 센터에 의뢰를 하셔도 좋고 뭐 저한테 전화하셔서 주시면 제가 또 설명을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이런 부분은 좀 너무 과한 것 같으니 좀 하시고 뭐 이런 얘기를 좀 써드릴 거고 토양 말 나온 김에 토양 분석을 할 때 문제점 저희가 뭐 예전에 그런 교육도 많이 했는데 이 토양을 분석해서 흙을 좀 보내세요. 이제 흙을 센터에다 갖고 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갖고 오라고 하면
보통 센터에서 흙 조금 걷어내고 한 1, 2cm 이렇게 낙엽 같은 거 있을지 모르니까 제껴놓고 그 안에 흙을 뜹니다. 근데 대부분 가서 그냥 삽이나 모종삽을 푹 떠갖고 오고 담아갖고 갖다 줘요. 갖다 주면 뭐 난리가 납니다. 어떤 난리가 나냐면 EC가 통상적으로 뭐 EC가 한 2.0, 1.5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그 비료 성분이라고 얘기하는 전기 전도인데 그냥 비료의 통체적인 성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뭐 EC가 5도 나오고 7도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데는 가보면 막 유기물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25에 35 정도 되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유기물이. 근데 유기물이 막 50도 나오고 어떤 데는 또 유기물이 없어요. 10밖에 없어요. 아니 하우스 농사를 그렇게 오래 짓고 퇴비를 많이 썼는데 유기물이 안 나온다고 말이 안 되거든요. 퇴비를 많이 쓴 데는 유기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부숙이 얼마나 잘 됐냐 안 됐냐 땅하고 이게 문제인데 그래서 보면 어떻게 했냐면 그 퇴비 든 거에 부숙 덜 된 거 집어갖고 같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 한 움큼이 들어간 거죠. 흙에. 그 다음에 물 뚝뚝 떨어지는데 거기 밑에 이제 비료도 줬단 말이에요. 스프링클러든 뭐 점적이든. 그 밑에 흙 떠갖고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료 몽땅 나옵니다.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통양분석 원래 하시려면 정확히는 최소한 이제 노타리를 치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정말 안 되면 점적과 점적 사이에서 조금 한 뼘 좀 띄어서 이렇게 좀 거기하고 좀 약간 중간 정도 부위를 뜨셔야 돼요. 물 나오는데 비료 준데 그 구멍 거기다가 뜨셔갖고는 절대 안 나옵니다.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뭘 하셔야 되냐면 이게 땅이에요. 땅이면 뭐 1cm 걷어내요. 걷어내서 좋습니다. 걷어내는데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땅을 이렇게 이게 토양 표면이라고 보면 절개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쭉 파내요. 이만큼을 디귿자로 만약에 판다면 파냅니다. 파내고 얼마를 파내느냐 이게 15cm 정도 최소 15cm 정도를 판 다음에 요 절벽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 절벽을 한 2, 3cm를 이렇게 밑에서 쭉 뜨세요. 그러면 위와 아래까지 모든 흙이 쭉 같이 들어가죠. 한번 여기 한 자리만 푹 뜨는 게 아니라 아니 위에 표면에 한 10cm, 5cm 안에 여기만 뿌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뿌리가 주로 많이 존재하는 부위는 예를 들어 표면부터 시작은 하지만 실제로는 20cm 아니에요. 그 사이에 다 있어요. 그 사이에 다 있는데 나는 5cm만 흙을 뜨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골고루 떠야 된다는 얘기죠. 이만큼. 이렇게 골고루 딱 해서. 그래서 한 15cm를 그대로 떠서 원래는 많이 뜨면 좋은데 많이 뜰수록 이렇게 여러 군데를 뜨면 좋기는 해요. 근데 많이 뜨면 너무 힘드니까 최소한 앞에, 중간, 뒤에 3군데 뭐 아니면 5군데 이렇게 떠서 그놈을 합쳐서 주셔야만이 정확하게 나와요. 이게 안 정확하면 아무리 처방을 잘하면 뭐예요?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나오는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이고 어디까지 왔어요? 그래서 토양 분석은 반드시 최소 1년 아니면 진짜 게으르다 그러면 2년에 한 번은 해주세요. 이거 해주셔야만이 내가 정확하게 내 토양을 알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밑거름을 좀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저희들 이게 쓰는 비료인데 이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알가소일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 이따 설명을 드리지만 얘는 이제 한마디 퇴비 대용이에요. 퇴비 대용. 이걸 쓰시면 퇴비 안 쓰셔도 됩니다. 퇴비를 쓰신 분들은 또 반대로 이걸 안 쓰셔도 되고 그 대신 퇴비 나왔으니까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퇴비는 미부숙 퇴비를 쓰면 안 쓰는 게 낫습니다. 쓰지 않는 게 좋아요. 퇴비를 생각하실 때, 돈분, 그다음 우분, 돈분, 개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분 같은 경우는 질소질이 우분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어떤 걸 보겠는 0.2%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돈분은 한 0.8% 정도 나오고, 저기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개분은 근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질소질이 개분은 한 2.5%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따라 나오는데 실은 그건 비료예요. 퇴비 속에 들어가 있는 비료. 퇴비가 부숙이 되고 나면 그렇게 비료로 바뀌는 거예요. 그 성분만큼 나옵니다. 부숙이 되면서 나오는데 문제는 우리는 퇴비를 쓸 때 비료로 알고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개념을 바꾸셔야 돼. 퇴비의 개념은 저희 더블이라는 건 질소질이 2%밖에 안 돼요. 그리고 써봐야 60에서 80kg야. 우리가 퇴비 쓰는 거 통상적으로 쓰면 300평당 40개, 50개씩 막 쓰는데 뭔 3포대, 4포대 쓰고 퇴비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 개념이 왜 그런 개념이 나오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퇴비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비료의 개념이에요. 비료의 개념. 퇴비는 비료가 아니다. 퇴비는 비료가 아니고 퇴비는 땅을 살리는 애예요. 아까 땅에 유기물을 충분히 주어서 유기물이 좋아지니까 거기에 음이온이 생기는 겁니다. 음이온이 생기고 물리성이 좋아져요. 물리성 물을 잘 잡고 비료가 못 도망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땅 속에 산소를 공급해주고 이게 물리성이에요. 그리고 pH를 안정화시켜주고 퇴비가 하는 역할이 그런 역할인데 그 역할을 모르겠어. 그냥 얘는 비료야 생각하고 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료가 아니라 그러려면 퇴비를 비료가 아닌 진짜 퇴비를 쓰려면 어떻게 되냐. 부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1번입니다. 부숙을 안 시키면 쓰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안 쓰는 게 나아요. 안 쓰면 그게 농사는 안 망쳐 최소한. 근데 미부숙된 거를 써놓고 나면 망칩니다. 자, 단적인 예로 하나. 미부숙 퇴비를 쓰고 나면 가장 문제가 가스? 활착 안 돼? 가스 나와? 다음에 뭐 또 생기잖아요? 벌레도 많이 생겨요. 왜? 미부숙 퇴비를 벌레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알 까고 계속 거기서 먹고 그걸 하니까. 그리고 미생물이 계속 걔를 발효시키면서 가스가 나오고 또 그 부숙이 안 돼 있으니까 질소진이나 비료 성분이 많이 있어요. 그 상태에서는. 뿌리가 거기에 닿으면 녹아요 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왜 그걸 뭐하러 씁니까? 안 쓰는 게 낫죠. 안 쓰면 안 쓰고 그냥 비료를 조금씩 나눠서 주시면 돼요. 오히려 그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굳이 쓰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이 알가소일이라는 걸 도입해서 퇴비 쓰지 마시니까 미쳤구나. 나 2톤 3톤씩 쓰던 사람들이 뭐 5부, 6부 고추밭에 쓰고 농사를 어떻게 지라는 거야. 해보시면 되잖아요. 농사 돼요. 근데 얘도 단점은 있어요. 단점. 뭔 단점이 있냐. 일반 토양, 밭토양은 상관이 없는데 논토양. 논이나 너무나 참질성인 거. 물이 안 들어가고 잘 안 빠지는 토양. 그런 데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집같이 거친 것들이 좀 있어야 돼. 유기물 중에. 거친 것들이 있어서 걔네들이 거기서 부숙이 되면서 썩으면 발효가 되면 그 안에 공극이 형성이 되죠. 그러면 그 공기가 잘 들어가면서 뿌리에 호흡을 하게 만들어져요. 그런 데는 얘가 맞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얘는 이제 같이 써야지 병행을 해서 그런 것들하고 같이 써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반 밭토양, 애지간한 하우스, 얘만 써도 퇴비 쓸 필요 1도 없습니다. 그래서 퇴비의 개념이 바뀌어야만이 농사가 실패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비싼데 뭐하러 알가서 있었습니까? 내가 퇴비 잘 나오는 거. 요즘 제가 소 키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저도 이제 아버님 계실 때는 몰랐는데 집에 이제 시골에 들어가서 놀다 갖고 왜 똥 퍼내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나오는 양이 너무 많으니까 발효를 못 시키는 거예요. 발효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퇴비산은 적지 이게 못 하니까 결국은 제가 이거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뒤집기도 하고 계속 뒤집어 놓으면 빨리 발효는 되는데 발효 확실히 안 돼요. 어머님은 야 고추 심기 그 한 바가지 갖고 와라 그랬는데 저희 거 하나 갖다 드리고 이거 농사 이게 되겠냐고. 근데 요즘 조금 쓰셔요. 한 2년밖에 안 돼요. 저희 어머니 쓰신 지 제가 이제 몸이 허리가 안 좋으셔서 농사 못 지키려고 못 쓰겠는데 어쨌든 그 개념을 좀 바꾸셔야 된다. 알가소일을 쓰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발효된 퇴비를 쓰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안 보는 토양을 좋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제 발화 전엽기 이제 문제를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물 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멀칭하기 전에 물을 주지 않으면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전에 최정원 선생님 얘기 들어보면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그 미강을 써갖고 미생물까지 써서 열을 내게 이제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은 가장 중요한 게 물이 들어가야만이 토양 속까지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물을 흠뻑 주셔야 됩니다. 바로 전에는 물을 흠뻑 주시고 언제까지 물이 많이 들어가야 되냐면 한 잎이 전엽 이파리가 한 3잎 정도까지 나올 때까지 잎이 3잎 정도 나올 때까지는 물이 충분히 있어줘야 돼요. 물이 충분히 있어줘야 온도도 올라가고 얘네들이 이제 쫙 빨아 올립니다. 수액으로. 물이 통상적으로는 지온이 한 5도 이상 되면 이제 작물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땅의 온도가 그러면 뿌리가 조금씩 움직입니다. 이제 5도, 8도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물을 흡수하기 시작하죠. 체내. 물을 흡수하기. 그래서 지온이 있어줘야만이 올라가니까 지온을 미리 먼저 잡으셔야 돼요. 온도를 잡고 그러면서 이제 물이 들어가야만이 또 온도가 올라가요. 물이 안 들어가면 온도가 겉에는 올라가죠. 표면에는. 근데 속에 올라가려면 물이 있어야만이 속에 온도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주셔야 되고 이때 물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1, 2, 3단계로 얘기를 할게요. 통상적으로 이게 애매한 게요. 자, 30ml 줘라. 자, 30톤 줘라. 다 달라요. 근데 내 토양마다 물 주는 그 양이 다른데,
누구처럼 누구만큼 줘라 누구만큼 줘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잘 빠지는 토양이 있고 물이 안 빠지는 토양이 있고 그냥 제가 어떤 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최소 15cm 정도의 물이 들어와야 돼요. 땅을 팠을 때. 그래서 뭐 저희는 요즘 그 물하고 뭐 그다음에 이씨 뭐 이런 거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 걔네들이 보통 이렇게 길거든요. 길게 들어가 있으면 수분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데 뭐 그걸 사는 것까지는 그렇더라도 실은 물을 주고 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한 점적으로 30초 줘봤다. 30분을 주고 나니까 뭐 어떤 분들은 그걸 이제 종이나 아니면 뭐 PT병 이런 거 잘라갖고 받아봐요. 물도 받아보고 물을 받아서 물량이 보니까 한 1리터 들어갔네. 점적으로 떨어지는 게.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또 파보니 1리터 물이 들어갔는데 한 10cm밖에 물이 안 들어갔어. 그럼 더 들어가야 돼요. 물은. 아무리 안 들어가 15cm는 들어가줘야 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cm까지 뿌리가 거의 다 있는데 물을 5cm, 10cm만 주면 뭐하냐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5cm, 물은 1시간 줬어요. 근데 들어간 거는 5cm, 10cm밖에 안 돼. 그럼 뭐예요? 다 흘러가는 거야, 걔는. 어디론가, 다른 데로. 다른 데로 흘러가는 게 물을 똑같이, 1시간을 똑같이 준 게 아니고 옆집은 물이 잘 스며드니까 1시간만 줘도 충분한데 내 토양은 안 스며들어. 안 스며들면 난 2시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10cm만 들어갔으면. 그래서 최소 물이 15cm는 들어가게 해줘야 된다는 게 이제 기본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물량을 내가 이제 뭐 통상적으로 체크를 해보는 거죠. PT병 잘라서 물을 한번 받아보시고 얼마나 나오는지 그 다음에 땅 파보셔갖고 내가 1시간이든 30분이든 줬더니 약 한 15cm까지 땅에 물이 들어왔더라. 충분히. 충분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잡아서 이렇게 짜면 물이 나올 정도. 그걸 꽉 짜면 뭉쳐질 정도. 뭉쳐지고 살짝 배어날 정도 되면 물이 그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15cm 정도 깊이에 그 정도 물이면 된다. 근데 이제 그 이유는 그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한 입이 3입까지 나올 정도. 그 정도 물을 주셔야 돼요. 그러나 입이 이제 전엽이 3입 이상 되잖아요. 개화 전까지는 또 많이 주시면 안 돼요. 개화 전까지는 그거의 반절. 그거에 지금까지 준 거에 반절 정도만 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러고 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고 나서 통상적으로 이제 수정을 할 거 아니에요. 지베린 하고 나서. 수정하고 나면 뭐 합니까, 얘네들이? 지베린 바르고 나면 벌떡벌떡 클 거 아니에요. 많이 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도 많이 필요한 거야, 물이. 그러면 다시 앞에 줬던 것처럼 15cm까지 들어가게 이상 주셔야 돼요. 그만큼 주셔야 되고, 그러고 나서 약 한 40일 정도는 그렇게 물을 주셔야 됩니다. 그 정도 좀 물을 유지하셔야 돼요. 물을 유지하게끔. 쭉 내가 15cm에 물이 차 있을 때 유지하셔야 되고, 한 40일 넘어서서 이제, 약간 연화가 되려고 하면, 연화 전부터 물을 좀 줄여주셔야죠. 그거에 어느 정도 다시 반절 이하로. 그때는 한 3분의 1만 주셔도 돼요. 그 대신 물이 없으면 안 돼요. 물을 없애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 돼요. 아까 이제 착색 건다고 물을 없애시면 안 되고, 한 3분의 1에서 많게는 한 4분의 2 정도, 그 정도 물을 주고 가시면 되고, 수확 딱 끝나기 직전이나 끝난과 동시에 다시 물이 이제는 제일로 많이 주셔야 돼요. 그때 가면 이제 처음에 줬던 것처럼 15cm에 충분하게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처음에 준 게 3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준 게 1이고, 그 다음에 다시 3으로 갔다가, 다시 2나 1이 왔다가, 그 수확기 때, 수확 직전에 왔다가, 수확이 끝난 것과 동시에 다시 3으로 올라가셔야 돼. 그 정도처럼. 양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물이 그 정도 좀 유지하게, 그거는,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점적 틀어놓고, 물 받아보고, 스프링클러 틀어놓고, 물 받아보고, 뭐 비닐봉다리든 뭐든 밖에서 대놓고 물 받아보면 나와요. 물량이. 어느 정도 받아졌나. 한 구멍 하나에 몇 개 받아졌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물이 얼마만큼 들어갔나. 근데 그 스프링클러는 점적은 어차피 이렇게 타고 들어가요. 타고 들어가니까 세모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물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밑에 가서 최소 15cm 정도의 흙을 파보시고, 아, 내가 1시간 줬더니 흙이 딱 뭉쳐지더라. 아, 수분이 적당히 있구나. 그럼 앞으로 이만큼만 줘야 되겠다. 이게 기본이다. 그리고 이제는 입이 3장 정도 나오면 그거에 반절만 주자. 1시간 줬으면 반절만 주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다시 숫기가 이제 착색이 딱 되면 다시 그것만큼 주셔야 돼. 처음에 15cm가 젖도록 그만큼 주셔야 되고. 그 양을 내가 공부를 하시면서 물량도 체크해보고, 시간도 재보고 해서 내 토양에 맞게끔. 다 맞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토양마다 또 자리가 다르니까. 그 자리 좀 조절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주셔야 되는 거고. 어쨌든 전엽기에 이제 물 관리는 딱 2번으로 나눠집니다. 전엽이 된 입이 3장 이하일 거가 3장이 넘어서는 시점.
이때는 이제 물을 끊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을 끊는 게 아니라 3분의 1로. 예. 예. 근데 그렇게 물을 만약에 오늘 제가 15cm 정도 충분히 줬잖아요. 예. 매일 그렇게 준다? 아니요, 매일 그렇진 않죠. 그게 이제, 말라가지고. 그쵸. 그 간격이, 아까 말씀드린 모래 토양은 한 3일. 예를 들어서, 뭐 심하게 오는 2, 3일이, 아니, 3일 이틀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뭐 4일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점질 토양은 4, 5일이 될 거예요, 아마. 그게 달라요. 그래서 체크를 계속 해보셔야 할 수밖에 없다. 한번 체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많이 바뀌지 않거든요. 특별히 바뀌지 않으니까, 그거를 이제 기준 삼으셔갖고 내 감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아, 여든, 예. 물기가 좀 빠졌다, 없다 보고. 예. 네? 그러니까 그 간격을 4, 5일 되는 게. 네. 위에 물이 싹 말랐다든가, 아니면 네. 물기가 없다는 어떤 기준점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5cm 정도 들어간 물이 손으로 꽉 줬는데 뭉쳐지기도 하고, 장애히 뭉쳐져야 됩니다. 뭉쳐지고 물이 살짝 배어나올 정도. 그 정도면 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다시 줘야 되는 시기에는 다시 되는 시기는 이제 그때가 안 뭉쳐지는 시기.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몇 번 해보셔야 돼. 그냥 놔두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 하면 또 다른 데가 또 파보는 거죠. 파서 보고, 훅 잡아보고, 또 옆에 가서 해보는 거예요. 그래 해보니까, 아, 나는 3일 간격으로 이렇게 주면 대충 맞겠고, 내가 그러면 조금 이때는, 그리고 또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면, 햇빛이에요. 햇빛이고, 자, 한번 보세요. 저녁일 때는 입이 작아요. 아무리 지가 증발을 많이 해도 많이 보낼 수가 없어요. 저녁기 때는 한 번 주고 나면 이거 오래 가.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입이 수정이 되고 나서요. 수정이 되고 나서는 입 증발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4일, 5일에 주던 것이 얘는 이제 2, 3일로 줄어요. 날짜가. 줄일 수밖에 없어요. 왜? 물 증발을 계속 보내니까. 식물은 통상적으로 밑에서 빨아올린 물 중에 5개를 쓰고 95개를 버려요. 밖으로 버립니다. 그래서 나무 밑에 이슬이 생기는 이유가 버리는 건데, 낮에는 건조하니까 없어진 거고, 밤에는 습도가 있는 거고, 새벽에는. 안 버리는 건데, 그만큼 많이 버린다는 거예요. 입이 크고, 날이 뜨거우면 빨라질 거란 얘기예요. 당연히 빨리 마르겠죠. 그러니까 그거 양을 내가 별 수 없이 내 토양에 맞게끔 공부를 한동안 하셔갖고, 한 번 하면, 그 다음에는 뭐 거의 맞아요. 토양이 특별히 내가 객토를 하거나 심경을 하거나 이러지 않는다. 심경 같은 거, 그래서, 심경을 한 사람들이 가끔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 전에 물 주지 똑같이 주니까. 물이 다 빠져버려요. 심경을 하면 싹 빠져갖고 없는 거예요. 왜 시들지? 나중에 보니까 물이 밑에는 하나도 없는 더 밑에 가 있는 거, 심경을 하니까. 뿌리는 잘 뻗는 반면에 물을 잘 보관을 못 하는 거지, 얘네들은. 그거는, 그래서 제가 정답이 없다. 정답은 내가 이렇게, 요때는 많이 필요하고, 요때는 적게 필요하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저녁 산매까지는 3이 필요하면, 꽃이 필 때까지는, 피기 전까지 1만 필요해요, 1만. 그리고 수정이 딱 된과 동시에 최소한 3 이상이 필요해요. 40일 정도까지. 그리고 40일 지나면서 이제 이때부터는 한 2만 필요해. 연화가 되고 수정이 되는, 숙기가 되는 그 단계에 가면 1만 필요해, 1만. 그러고 다시 수확을 하고 나면 다시 3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시점이라고 보시면, 예. 잎이 테두리가 많으면서 예. 오그라드는 현상도 물과 관계가 있습니까? 물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근본적으로 그게 신초입니까? 아니면 아랫잎입니까? 신초가 나와서 네. 손바닥만큼 크더니 네. 테두리가 하얗게 말라요. 마르고 조금 지나니까 싹 오그라지면서 네. 그거는 물과 관계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인 원인은 칼슘으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칼슘인데, 칼슘에 문제가 있어요. 얘의 문제는 뭐냐면, 가물면 나옵니다. 가물면. 하나 예를 말씀드릴게요. 왜 나오는지. 자, 고추밭에 석회 막 다 뿌려요. 석회가 칼슘이니까. 많이 뿌리고, 개량한 다음에 비료 뿌리고, 퇴비 쓰고 막 해서 심어 놓습니다. 자, 처음에 심어 놓고 나서 잘 크다가, 우리가 6월 중순 전 정도 되면 굉장히 가물죠. 장마 오기 전에. 굉장히 가물어요. 그때 보면 고추 끝에 한 마디가 다 빨개져고 한물이 돼요. 물러집니다, 살짝. 근데 왜 물러지냐? 탄저병도 아니에요. 그때는 온도가, 탄저병은 통상적으로 29도 이상, 습도가 90% 이상 와야 나옵니다. 그때부터 나오는 건데, 아니, 온도도 그렇게 뜨겁지 않고 습도도 없는데, 탄저병이 나오는 이유는 칼슘이에요. 탄저병이 아니라 칼슘 결핍이 나왔습니다. 나온 이유가 왜? 가물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석회를 많이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으면 칼슘은 이온이 무거워서 흡수를 못 해요.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토양 내에 석회가 충분히 있음에도 못 먹는 거는 가물기 때문에 물만 대주면 해결돼요.
물만 대주면 그런 경우 해결이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바가지가 신초에 지는 것은 통상적으로 칼슘, 그 다음에 붕소 두 가지에 의해서 돼요. 그럼 거기는 칼슘 붕소를 계속 간주를 해주면 없어질까요? 아니, 간주보다요, 칼슘 같은 경우는 간주를 해주는데 붕소는 간주는 조금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이 붕소는 미량요소거든요. 미량요소라 굉장히 민감해요. 근데 한번 많이 쓰고 나면 얘를 해결을 못해요. 바가지가 더 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붕소는 연면시비하고 칼슘하고 붕소를 섞어서 연면시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질산칼슘 종류를 아주 가볍게 한 200평당 한 500g 정도, 한 번 정도만 간주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게 이제 이 상황으로 따지면 농사가 어렵다는 게요.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떤 변수가 있냐? 물은 있어. 근데 내 뿌리가 상했어요. 뭔가는 모르지만 다른 거로. 뿌리가 확 상하면 또 얘가 흡수를 못 해요. 이온이 무거우니까. 다른 질소질 위주로 흡수를 해요. 그리고 질소를 많이 주고 가리를 많이 주고 뿌리가 상한테면 얘네들은 질소질 위주로 흡수를 하니까 웃자라면서 칼슘을 못 먹으니까 바가지가 지는 거예요. 계속. 네, 그런 증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질소의 과다일 경우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농업이 이런 게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한 가지 갖고 답이 딱 나오진 않아요. 여러 가지를 이렇게 들어보시고 상황을 보셔야 물이 있는지, 그 다음에 석회는 넣었는지, 온도가 뜨거운지, 뿌리가 괜찮은지, 질소질을 많이 주지 않았는지, 이렇게 따져서, 아, 이거는 칼슘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예,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되시고요. 일단 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아까 이제 이게 저장양분 얘기는 했어요. 실은 과수는 저장양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럼 입이 7장 넘었으면 동화양분. 이제부터 내가 이제 오래치로 크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오래치로 크는 건데 입 자체 유지를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이제 세 입이 넘어가면서부터 물을 줄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을 줄이라는 의미는 비료를 못 먹게 하려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온도도 마찬가지고 온도 너무 뜨겁게 습도 높게 비료 많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화수가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기형으로 나온다는 거지. 작게 나올 수도 있고 질소질이 너무 많으면 굽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입이 어떻게 됩니까? 입이 크다고 좋냐? 크다고 좋으면 크면 좋겠죠. 근데 어떻게 커야 되냐면 도톰하게 짱짱하게 커야 된다는 거예요. 식물 잎은. 그게 이제 여기서 조금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포도든 과수든 예를 들어서 꽃 갖고 얘기를 할게요. 이제 고추를 하니까 고추든 우리가 토마토든 이런 것들을 호박이든 보면 앞에 탁 튀어나온 게 암술이 있어요. 암술. 노랗게 막 호박에 보면 암술 탁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다음 가에 수술 꽃가루가 이렇게 있죠. 마찬가지로 포도도 5개가 이렇게 있어요. 딱 있는데, 자, 그럼 근데 걔네들이 암술이 툭 튀어나와갖고 커야 돼요. 꽃이 색깔이 진하고, 크고, 툭 튀어나오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과일이 큽니다. 왜? 얘는 이미 얘가 나는 건강하게 물과 비료와 그다음에 햇빛을 보고 만든 탄수화물과 이런 것들을 건강하게 해서 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야만이 얘가 제대로 큰 놈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어거지로 막 호르몬으로 키우려는 게 얘는 이미 근본적으로 크게 딱 세포가 분열이 잘 돼서 크게 나온 놈이에요. 얘네들은. 그래서 못 나뉘고 안 나오고 암술이 색깔이 이상하고 꽃 색깔이 다 잘라내야 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근데 걔네들이 이 만들어지는 시점이 이제 3매 이상 4매 이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 물을 많이 주고 질소질을 많이 주고 그러면 얘네들이 기형으로 나오는 일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균형되게 키우기 위해서 물도 줄이고 온도도 적당히 내려주고 그 다음에 물을 줄여주니까 비료 먹는 것도 조금씩 먹고 그 다음 마디 짧아지고 입도 짱짱한데 크지는 않지만 짱짱하게 키우는 거. 왜? 입을 짱짱하고 도톰하게 키워야 햇빛을 여러 달 받을 수 있으니까 다른 잎들까지. 근데 얘만 하나 큰 놈 있고 다른 데 수에 숨어 있으면 동화작용을 못해요. 햇빛을 만든 게 이 동화 양분이야. 탄수화물인 거고 뿌리에서 비료를 말아서 먹어 올리는 비료 양분이 있어요. 얘네들하고 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단백질이 만들어져야 새순도 키우고 그 다음에 과일도 키우고 이게 이제 원리거든요. 그런 원리인데 그래서 3매 이상 되면 물 관리가 그렇게 들어가고 물 관리가 들어가면서 비료는 자동으로 이렇게 끊어지는 거고 그래야 순을 짱짱하게 키울 수 있다. 길게 막 쫙쫙 뻗지 않게끔 마디가 늘어나지 않게끔. 근데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 여기서 아까 이건 잠깐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한 7월 말 정도 되면 이제 이때쯤 되면 이 꽃눈이냐 덩굴손이냐를 얘네들이 이제 그때부터 결정을 하기 시작해요. 왜? 생육 상태에 따라서
생육 상태에 따라서 내가 생육이 못난인데 꽃을 많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상태가 안 좋은데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냥 덩굴손으로 해서 세력을 키우는 거예요. 세력을. 그러면 그 눈 안에 덩굴손이 만들어지는 거고, 내 세력이 건강하고 충분하게 비료도 먹고 물도 먹고 햇빛을 보고 만든 양분도 충분해. 일조도 좋아갖고 그러면 걔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꽃눈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으로 가는 거고,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좀 제가 조금 디테일한 교육보다는 이론적인 교육이라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모든 과수가 비슷하긴 해요. 날짜만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봐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얘가 여기 보시면 여기에 요 선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해서 쫙 큽니다. 이게 포도 뿌리예요. 포도 뿌리. 뿌리인데 어떤 뿌리냐? 처음에 이제 지온이 올라가서 이제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뿌리가 신장이 돼요. 온도가 5도 이상, 땅의 온도가 5도 이상 올라가기 시작하면 뿌리가 신장이 되면서 갑자기 쫙 커나갑니다. 쫙 커요. 그때부터 한 15일 열흘 이렇게 상간 지나면 막 온도가 이제 8도, 10도 올라가면 쫙 나가기 시작해요. 12도 이상 올라가면 아주 잘 큽니다. 얘네들은. 크기 시작하면 쫙 뻗어 올라가는데, 그러다가 꽃이 딱 피는 시점이 되면 이제 뿌리는 그때부터 성장이 이제 서서히 멈춰지기 시작해요. 막 크다가 죽는 건 아니에요. 죽는 건 아니고 이제 성장하던 것이 이제 멈춰집니다. 거기서 쪽쪽쪽 하루에 예를 들어 2, 3cm 크던 것이 이제 그때 가면 하루에 한 2, 3mm, 3, 3mm도 안 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막 큽니다. 쭉 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멈춥니다. 딱 멈춰요, 얘네들이. 멈추는 시점이 이제 열매가 연화가 될 때쯤 되면 뿌리 성장은 없어요. 아예.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누가 건들면 죽고 얘는 오히려 말라. 거꾸로 물이 없거나 잘못되면 거꾸로 마르는 거예요, 오히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좀 더 하나 더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얘는 열매가 크는 곡선이에요. 개화가 되고 나서 수정이 돼서 열매가 수정이 되자마자 쫙 큽니다. 쫙 커요. 1차 지변은. 또 그렇죠. 살짝 멈추는 듯 하다가 다시 지변이 처리하면 쫙 큽니다. 그리고 또 멈추는 듯 하다가 서서히 이제 하다가 착색기가 되면 조금 커요. 착색이 딱 연화가 되면서 좀 컸다가 그러고 이제 멈추는 거예요. 색깔만 돌고 이제 안에 당이 올라가는 건데, 그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열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신초예요. 얘가 신초도 마찬가지로 맹아가 터져서 이제 막 크겠죠. 한참 커갖고 한 10여일 이상 쫙 커갑니다. 커가다가 마찬가지로 얘도 개화가 되는 시점, 진압에서부터 시작해서 쫙 멈추고 열매가 되면 신초가 크겠어요? 못 크죠. 당연히 못 크죠. 그래서 개화 시점부터 우리가 서서히 개화 전부터 3회부터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가 신초가 잘 안 크게 서서히 죽였다가 수정이 되고 어느 정도 2차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멈춰버리죠. 얘네들은 이제 멈추게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될 때면 이제 이 시점인 거예요. 이 시점. 열매가 수정이 되고 그 시점이 되면 이제는 줄기는 당연히 멈추겠지만 멈춰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뿌리도 성장이 되지 않는다. 그 의미는 뭐냐면, 그동안 저장양분으로 오던 것이 6, 7매까지 키워냈고, 6, 7매 이후에 어느 정도 얘네가 신초가 크면서, 현재 이제 동화양분으로 다시 양분이 전환이 됐어요. 내 몸에 있는 양분이 아니라 새로 만든 양분을 키워냅니다. 키워내는데, 그 시점에서 이제 열매가 수정이 딱 되면 뿌리가 멈추기 시작한다. 그런 의미는 뭐냐? 이제부터는 열매 위주로만 나는 크겠다. 잎이고 뿌리고 나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줄기고. 쉽게 얘기해서 모든 게 열매에 집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물 관리가 좀 잘못되거나 아까처럼 열매가 수정이 됐는데 충분히 줘야 되는데 물을 안 줬어. 물을 안 주면 뿌리가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리고 열매가 막 지변에 달아서 막 40일은 막 커야 되는데 일조량이 없어요, 햇빛으로 만든 양분이 있어야만이 단백질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양분을 만드는데 조건이 있어요. 햇빛과, 그 다음에 물과, 그 다음에 비료 성분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중에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온도가 또 32, 3도, 3, 4도 이렇게 올라가면 안 만들어져요, 또. 이게 너무 더우면. 또 10도 이하서는 잘 안 만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시점이 되면 이제 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이 시점에 물 충분히 있어야 되고, 일조가 부족하면 솔직히 영양제를 이때 쓰는 거예요. 이제 일조를 좋게 하는 영양제를 써줘야 되겠다. 아니면 칼슘제만 써줘도 좋아요. 칼슘제만 써줘. 특히 이제
제가 샤인을 공부하다 보니까 샤인은, 칼슘, 우리가 마그네슘, 가리, 질소를 뺀, 질소는 워낙 모든 식물이 다 좋아하는 건데, 다른 식물에 비해서 월등히 칼슘이 많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면, 샤인은 칼슘이 65가 필요해요. 근데 마그네슘은 15밖에 안 필요해. 근데 가리질, 과일을 키우는 가리질은 5밖에 안 필요해. 그 의미는 역으로 얘기하면 과일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리가 있어야 돼요. 햇빛을 잘 보기 위해서 가리가 있어야 되고 당도를 올리기 위해서 가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칼슘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마다 석회를 사용을 해야 된다. 특히 pH가 6.5 이상 떨어지지 않게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pH를 분석하고 석회 양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그러면 자, 뭐 60kg 써라, 100kg 써라, 뭐 1도 떨어지면 120kg 써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pH를 통상적으로 1도 올리려면 소석회를 어느 정도 써야 되냐면 한 최소 이게 pH나 토양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한 120에서 한 180kg 이렇게 써야 돼요. 300평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 써야 되는데 1도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념 잡고 꼭 쓰셔야 된다. 그리고 이 시점이 되면 그래서 2차 지베린이 끝나고 날 정도 되면 이제는 뿌리나 잎에는 줄 양분이 없어요. 얘는 과일만 키우기 시작해요. 과일만. 그래서 뿌리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 당시에 가면 물 관리 특히 신경 쓰셔야 되고 햇빛이 안 좋고 한 날은 광합성도 신경 쓰셔야 되고 온도를 또 너무 높게 잡아도 안 된다는 거. 물론 온도는 어디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최소한 온도를 좀 떨어뜨리게 해야 된다는 게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생리를 알고 하시면 내가 이제 실수할 확률이 좀 적다. 그래서 이 시점이 가장 민감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민감하다. 물량도 많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리고 제품 내가 대충 이게 이제 뭐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 그냥 개념만 하세요. 이런 것들이 주어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전엽을 좀 더 안 좋았던 거를 좀 끌어올리는 거죠. 일종의 뭐 얘가 막 다 할 수는 없어요. 얘는 그냥 그동안 좀 부족한 거를 조금 채워줘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냉해 받는 거를 냉해를 좀 덜 받게 하고, 이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이제 재배력을 짠 거니까 염두에 두시고 그냥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볍게. 제품은 제가 대충 생략할게요.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엽을 하는 시점에서 잎이 3매, 4매 이상 넘어가면서는 잎을 두툼하고 짧게 키워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려면 쓸 수 있는 게 제품은 뻔해요. 뭘 써야 되냐면 칼슘하고 미량요소를 쓰셔야 돼요. 칼슘 미량요소. 그래야 돼요. 왜 그래야 되냐면 그래야만이 화수가 꽃이 충실하게도 나오고 잎이 두툼하게도 커요. 입이 두툼해야 되니까 마디가 늘어나지 않아야 되고, 그러려면 그래서 칼슘제 미량요소제를 주로 이때 쓰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런 차원으로 처방을 주로 해요. 한번 그렇게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 미량요소 중에 붕산이 좀 있는 거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붕산이 조금 함량이 좀 높은 걸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도 이제 칼슘이 붕소가 있는 칼슘이에요. 식물의 세포 벽이에요. 이걸 전자현미경으로 찍어놓은 겁니다. 식물의 세포를 잎을 딱 잘라갖고 단면을 찍어요. 옆에를 딱 자른 다음에 옆에를 찍었는데 세포 벽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잠깐 여담. 동물은요 세포와 세포가 이렇게 그냥 직접 붙어 있어요. 두 개가. 근데 식물은 세포의 세포 사이에 벽이 하나 있어요. 그 벽을 이루는 게 칼슘이에요. 그 칼슘이 벽을 단단하게 이룰수록 식물의 조직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 칼슘이 무너지잖아요. 칼슘이 벽과 벽 사이에 칼슘이 적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산화가 돼버려요. 그 얘기는 뭐냐? 한마디로 산소가 얘를 태워요. 그래서 칼슘 결핍이 오면 잎이든 과일이든 시커멓게, 저기 고추 시커멓게 타죠. 토마토 배꼽 시커멓게 타죠. 이게 산화된 거예요. 칼슘이 없음으로 인해서 산화가 돼서 시커멓게 타는 겁니다. 그 증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칼슘은 세포 벽을 만들어서 단단하고 짱짱하게 만들어주니까 잎이 작아도 광합성이 잘 되죠. 잎이 작아도 광합성이 잘 돼요. 그리고 하나 더가 뭐냐면, 특히 여름에, 과일이, 실은 이 고흥에서 사과를 심는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고흥의 사과보다, 제가 이제 전북의 무주 사과가 맛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왜 맛있겠어요? 맛은 이유가 하나 딱 있어요. 예? 기온이죠, 기온. 예, 기온인데, 그 기온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야간 기온이에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게 언제냐면, 저녁에, 해가 지고 나서 1시간. 그러니까 대략 한 7시쯤 됐을 때, 온도가 몇 도냐 이거예요. 저녁 7시, 8시에 고흥의 온도와 전북 무주의 온도가 몇이냐. 그거에 따라서 얘네들이 이때 양분을 보내요, 이제.
이제 양분 얘기하면 재밌는데 원래는 이거 뭐 좀 길게 할 수가 없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오전에 만들어서 오후에 후딱 보내는 애들이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은 오전에 아침 해가 뜨기 1시간 전부터 이게 환하게 뜨기 1시간 전부터 시작해서 오후 한 2시까지 양분을 쫙 얘네들이 만들어요. 햇빛을 보고 막 만듭니다. 갖고 입에서 합성을 입에 공장이잖아요. 합성을 해요. 그러고 나서 오후에 뜨거운데 양분 보내겠어요? 못 보내요. 조금 보내다가 해가 지고 난 7시 이후부터 이제 양분을 과일로, 뿌리로 막 보냅니다. 근데 얘네는 과일을 키우려고 하니까, 지베린 처리까지 해서 과일을 키우니까 뿌리로 보낼 양분이 없어요. 뿌리로 보낼 양분이 없고 입으로 보낼 양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 키우는 데만 집중하는 거고, 그냥 이론적으로 딱 보면 다른 과수들은 일반적으로 보면 약 한 40에서 45%를 과일로 다 보내고 나머지를 그 뿌리나 잎이나 꽃이나 이런 데 쓰는 거예요. 고추 애들은.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온도가 뜨거워지면 고추가, 지 키우기도 바쁘니까 꽃이나 이런 걸 안 만들어버리죠. 나중에는. 안 만들어버리고 새순도 안 크고 안 만들어버리고 이런 결과가 오는 건데 무주는 저녁에 온도가 한 18도, 예를 들어서 18도 되는데 여기는 23, 4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 뜨거우니까 양분을 보내기는커녕 버려요. 입으로 버립니다, 이게. 이 버리는 거고, 무주는 과일로 양분이 잘 가요. 그러니까 착색도 빨라지고 빨리 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조금 방지하는 게 뭐냐? 칼슘이에요. 이 칼슘이 세포벽이 단단하니까 입으로 버리는 양분을 좀 막아줘요. 그래서 여름에 과일을 잘 키우고 빨리 착색을 하거나 당도를 올리고 하려면 칼슘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 영양제가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이유. 특히 샤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샤인도 다른 영양제는 잘 안 쓰셔도 7월달 고온기 때 마그네슘 한 2-3번, 그 다음에 칼슘도 한 2-3번에서 많게는 3번까지도 쓰셔야 돼요. 7, 8월까지 해서 이때 사이에는. 그러면 그럴수록 착색이나 과일이 단단하거나 그 다음에 비대나 이런 거 다 잘 이루어져요. 예. 마그네슘은 단독으로 몇십이 합니까? 아니면 뭐 다른 거랑 섞습니까? 마그네슘은 단독인 게 좋고요. 뭐 아미노산 같은 걸 넣어주시면 좋아요. 마그네슘은 뭐하고 상조되냐면 인산하고 질소하고 3가지가 상조예요. 걔네들은. 마그네슘하고 미온을 넣어서 같이 쓰면 돼요. 미원도 아미노산으로 봐야죠. 당연히 아미노산이니까요. 예. 아마 제가 해보지는 않았는데 이론상으로는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근데 그걸 절대적으로 믿고 하지 마시고요. 시험 연습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칼슘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샤인이기 때문에, 칼슘의 문제점이 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칼슘을 유황이나 인산을 만나면, 황산칼슘, 인산칼슘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바뀌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냐. 둘이 붙어버리니까 불용화가 되는 거예요, 불용화. 먹지 못하는 거. 이 불용화된 것이 토양 내에 쌓이면 염류죠, 그게. 그게 염류예요. 그게 염류가 쌓이는 건데, 그래서 칼슘을 많이 쓰고도 석회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칼슘이 계속 나와요. 아까 했잖아요. 지온이, 그 땅에, 수분이 없어서 나오기도 하고, 온도가 너무 높아서 나오기도 하고, 질소가 많아서 나오기도 하지만, 이런 유황비료, 인산비료 같이 써서 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샤인만큼은 우리가 봄에, 수정하기 전에, 꽃피기 전에 한두 차례. 그 다음에, 특히 지베레인 처리하고 나서, 2차 처리하고 나서 한 2-3차례. 기본으로 관주해 주세요. 관주 비료와 같이 쓰셔도 좋고.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냐면, 뿌리 자체도 이 발근제를 안 써도 좋을 정도로 뿌리가 좋습니다. 칼슘을 쓰면. 특히 이제 이 노트칼이라는 게 이제 원래 질산 칼슘을 이런 비료들하고 결합이 안 되게 코팅을 하는 칼슘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아주 저렴하면서도 아주 가성비가 좋은 칼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쓰시는 걸 좀 권장드리고, 특히 이제 관주로 쓰실 때는 얘를 특히 뭐 연면은 아니더라도 관주로 쓸 때 특히 한번 권장드리니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이게 식물 뿌리털인데 칼슘을 공급하면 저렇게 뿌리털이 잘 나온다는 의미예요. 칼슘제가 실은 밝은제 대용으로 쓰셔도 좋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지막 이제 수정 후 비대 관리 쪽 하고요. 나 착색 제품만 제가 하나만 얘기하고 말씀드리고 말 건데, 이제 지베린 처리를 하니까 이게 문제는 급격하게 크는 거에 대한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비대제 처리하면서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호르몬제를 처리하면 당연히 나오는 증상이거든요.
뭐 이게 공동과가 나온다든지, 뭐 열과가 나온다든지, 차이는 뭐 열과는 거의 없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머스크 향이 없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껍질이 질겨진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의를 우리가 좀 갖고 가야 되고, 호르몬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다 쓰는 게 좀 조심해야 되지만, 거기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좀 조금 최소화하려고 하면, 비대를 급격하게 시키는데, 2차를 하고 나면 엄청나게 그 비대가 된단 말이에요. 이때 그래서 아까 표현한 대로 물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비료 성분 체크해 보셔갖고, 비료가 적다면 비료도 공급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기에 질산칼슘 공급하고, 루트칼, 거기에 관주 비료도 공급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 대신 양은 많이 쓰시면 안 돼요. 뭐 한 1kg, 200평 1kg, 300평 1kg 정도, 이 정도 수준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호르몬에 대한 어떤 그 성장세를 같이 갈 수 있도록, 같이 가서 따라갈 수 있도록 좀 맞춰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비배 관리와 물 관리가 이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까 거듭 말씀드린 것지만 햇빛이나 온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시고, 일조가 부족할 경우, 뭐 이때 영양제 쓰는 겁니다. 영양제 다른 데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 영양제 써서 좀 극복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되고. 지베린 혹시 사용해갖고 혹시 피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사용하다가? 실수하신 분 없어요? 아무도 안 계시면 설명 안 하고 너무. 지베린이라는 게 이제 얘가, 문제는 지베린을 쓰고 나서 특히 알카리성 자재를 그 이후에 연면살포를 하면 간혹 지베린의 효과도 떨어지고 약해가 날 수도 있어요, 실은. 그래서 좀 주의를 좀 해야 된다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리고 지베린을 뭐 최소한 제가 볼 때 24시간이 아니라 한 이틀은 다른 거 쓰지 마세요, 전혀. 그 이후에다가. 그 다음에 뭐 습도 너무 높게 관리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너무 건조하게 관리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이 가서 보면 동글동글 나오는 것들은 너무 건조하거나 고온으로 해서 지베린에 대한 약해인 거고요. 호르몬 약해인 거고. 그 다음에 막 줄줄줄 흘러내려가고 그런 것들은 습이 많아서 지베린이 너무 한쪽으로 흘러내리면서 나타나는 그 동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록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지베린 할 때는 이 부분을 좀 젤로 건조, 고온, 저온,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온이고 극단적으로 건조한 경우, 습도가 이제 한 50% 맞춰주는 게 좋은데 한 10% 막 이렇게 있으면 지베린이 금방 말라갖고 오히려 녹을 만들어요. 바로 말리면서. 그러니까 그거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습도는 한 50% 정도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넘어가고요. 제품은 넘어가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에, 자, 물비료를 많이는 아닌데, 지베린 2차 수정하고 나서 한 2번 정도 물비료를 써주세요. 물비료를 가급적 많이는 아니에요. 그 대신 여기 뭐 3kg도 필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한 1에서 2kg 정도 물비료를 써주시는데, 내가 그 와중에도 초세가 너무 좋은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 그때는 칼슘만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초세가 좀 약간 입이 예를 들어서 겨순 나오는 게 입술이 너무 노랗고 갈색으로 나오고, 아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비료를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2번 정도 써주시면 비대에 도움이 되고, 거기에 루트칼 얘를 그 관주 비료에 꼭 반드시 섞어 쓰세요. 뭐 1kg든 500g이든 상관없습니다. 칼슘이 같이 들어가줘야 돼요, 이 관주 비료 쓰실 때는.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하세요. 이 관주 비료에 물비료에 칼슘 비료 같이 무조건 같이 써주세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야, 뭐 장막 고온기 이거 내용이니까 그냥 한번 잠깐 보고, 특히 이제 장막 때 가서 노균, 이제 원래는 이제 꽃 피었을 때 노균이 심하긴 한데, 그 이후에도 이제 노균병 발생이 있었고, 특히 아래 이제 한 번씩 점 찍어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7월 달에, 아까 7월 고온기가 되면서부터 마그네슘 결핍이 잘 나오니까, 마그네슘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설명을 드리겠지만, 마지막으로 이렇게 밑에 가서 잎을 보세요. 포도가 달린 잎입니다. 포도가 달린 위, 아래 잎. 예를 들어서 그럼 3번째, 5번째, 4번째 이렇게 되겠죠. 5번째. 거기에서 딱 보면, 밑에서 보면 연맥, 이렇게 연맥이 있어요. 잎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줄무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이게 한마디로 혈관이에요. 양분을 나르는 혈관. 근데 그 사이사이가
혈관 줄기 사이사이가 살짝 노랗게 널널널 바뀝니다. 그럼 밑에서 봐서는 잘 몰라요. 처음에는. 근데 밑에서, 위에서 봤더니 모르는데 밑에서 이렇게 보면은 햇빛을 보고 보면 거기가 노랗게 나타나요. 그러면 이미 징조가 온 거예요. 그런 경우는 빠르게 관주하시고 연면살포 병행하셔야 돼요. 마그네슘은. 그리고 그 마그네슘이 결핍이 오면 반드시 뒤따라오는 게 있어요. 특히 뿌리가 약할 때. 뿌리가 좀 약한 상태에서 마그네슘 결핍이 와버리면 일소가 바로 와버립니다. 같이. 입이 타버려요. 왜? 뿌리에서 먹는 물 양은 적은데 뱉는 양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이 말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그네슘 결핍까지 오면 타버려요. 거기에 사이가.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이제 일소 피해. 이게 하나로 오지 않아. 복합으로 이렇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제품만 기억하세요. 다 필요 없고. 예. 이 매추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원래 착색제이긴 한데, 착색제이라고 보다는 저온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색깔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뻔해요. 질소질 많고, 온도가 너무 뜨겁고, 온도가 너무 낮고,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이 안 맞는 거죠. 이런 환경 조건이 안 맞는 거에 그걸 극복하게 만드는 제품이에요, 얘가. 여기 보면, 프롤리란 물질, 글리신 베타이라는 물질, 이런 애들이 고온이나 일조 부족, 저온 등을, 저온으로 인해서 이게 숙성이 되게, 착색이 되고 수확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안 좋을 경우에 쓰는 제품이에요. 근데 실은 그래서 대부분 써요. 근데 날씨 좋고 다 좋은데, 질소질이 세, 나는. 그러면 뭘 써야 되냐? 저희 제품 중에 퍼펙트 에이스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인산가리 칼슘인데 걔는 정확히는 인산가리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런 경우는. 근데 일조나 날씨 관계가 안 좋았을 때 쓰는 것은 얘입니다. 얘가 굉장히 가장 좋아요. 그쪽으로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당도 올라가고 식감도 좋아지고 그런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이제 인산, 칼륨 얘네들은 이제 광합성 증진하고 당 형성 그런 데 좋고, 붕소는 이제 당 배달, 그다음에 몰리브덴은 질소질이 체내에 축적이 되면 입이 타요. 그래서 질소질을 한마디로 밖으로 빼내는 애예요. 환원시키는 애입니다. 그래서 몰리브덴까지 이렇게 좀 과학적으로 만든 거예요. 나름대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정신없이 맞췄습니다. 예, 맞죠.